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네. 광복 회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거의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문제가 많아서 네. 제가 아마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이 소집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사진이 많이 있네요. 예. 여기 할아버지 이회영 할아버지 예. 모습이죠. 1919년에 3.1 독립선언 끝난 후에 네. 19년에 이제 그 북경으로 다시 망명해서 그때 북경에서 자리 잡아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네. 김구 선생이신 것 같은데요. 김구 선생이시고 1945년 10월 25일 중경서 네. 상해로 이제 귀국을 하면서 상해에서 약 2주간 머무르는데 이 상해 공항입니다. 네. 그게 제가 그때 이제 나가서 이제 맞이한 사진인데 오래된 사진이요. 광복회가 공금 횡령 의혹과 소송전 등으로 잇따른 내홍을 겪어온 가운데 2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작은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4선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역임. 우당장학회 이사장.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하며 광복회를 쇄신.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 저는 독립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본 독립 정신과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 집중 분석합니다. 제23대 광복 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자리하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복회장에 출마하면서 광복회는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광복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회장이 5번 바뀌었고 고소고발도 많았고요. 네. 어떤 각오세요? 글쎄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광복회가 사실은 애국단체, 애국지사들이 만든 단체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애국지사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뭐, 몇 분 안 남으셨지만 거동이 거의 불편하니까 이제 2세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럼 2세 시대에는 그 과거의 1세대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네. 당신이 말하자면 독립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2세대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2세 시대에는 어떤 광복회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시기에 제가 네.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회장께서 생각하는 광복회 정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복회 정신은 우리 정관을 보면 말이죠. 첫째는 민족 정기를 선양하는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독립 정신을 우리 민족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공적인 기능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우리 광복회 특징인데 네. 너무 이 공적인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등한시했다. 네. 너무 사적인 것으로 넘어갔다. 이거 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했을 때를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 1948년 8월 15일에 주권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때를 건국일로 봐야 한다 이런 논란인데요. 건국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통성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저는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919년까지는 독립운동을 하셔도 을사늑약
반대 운동, 무슨 국치 반대 운동 이런 걸 했지만은 전부 이게 일종의 왕조 시대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1919년서부터는 분명한 민주공화제로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언제 시작됐느냐? 1919년에 처음 국민주권시대가 선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미국도 13분이 모여서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한 것을 독립기념일로 보듯이 우리도 1919년에 독립을 선언한 것이 네. 독립의 원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48년에 이게 주권 회복이라고 그런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48년에 북한도 정권을 수립을 했어요. 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9월 9일에 우리는 8월 15일에 네. 그렇게 되면 서로 정통성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걸려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1919년까지 끌어올려서 민주공화제를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1919년이니까 네. 그때를 원년으로 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대활약을 했고 네. 또 신흥무관학교는 뭐 항일 무장 투쟁의 산실인데요. 이회영 선생이 독립운동에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네. 예, 북경까지는 그래도 나중에 1920년에 일본이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기 때문에 만주가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이 화북으로 와서 북경에 대개 머물게 됐는데 그때가 1919년 바로 한일 독립선언 직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경에서 다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 심산 김창수 선생 그래갖고 전부 합쳐가지고 네. 거기서 의열단을 만들고 조선 혁명선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무장 투쟁을 전개하자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느라고 참 자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둘째 할아버지 이석자 영자 그 양반의 재산으로 사실은 아까 다 땅을 팔고 갔었는데 네. 그 양반은 호로단신으로 상해로 나중에 몰려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참 불행한 말씀입니다만은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네. 1934년에.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진 그냥 열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만큼 부자인데 말년에는 상해에 있는 아주 허름한 집에서 다락방에서 네. 굶어 돌아가셨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성장했던 가족사가 이종찬 회장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근데 제가 사관학교를 입학을 할 때도 저는 아는 사람이 웃긴데 광복군 하신 분들의 추천서를 좀 받아가지고 갔는데 딱 일본 지원군 출신 시험관이 너가 독립운동 가문의 출신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이게 일종의 결격사유가 되는구나.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정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네. 아주 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세우는 것이 저의 그 광복회장으로서의 제가 마지막 저의 인생에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들은 이철우 연대 법대 네.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 동창이고 네. 며느님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회장께서는 광복회장이 되셨는데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도 하셨고 정치권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사라진 현재 정치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을 때 그분에게 정상적인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정치라는 건 결국은 타협입니다. 여와 야가 서로 다름이 있지만은 결국은 화이부동이다. 네. 그러긴데 다름이 있어요. 다른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여와 야가 갈려서 서로 토론도 오고 타협도 하는 건데 이런 타협의 정치가 지금 메말르고 네. 적대적인 정치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적대적 정치가 대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게 타협의 정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예. 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대화 타협인데 지금 갈등과 정쟁만 난무하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 잘못된 것이 다시 이것을 한 정권이 끝나면 그 정권이 새로운 정권에게 부담을 주질 말아야 될 텐데 사실 그것을 부담을 주게 돼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말하자면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치가 이 법에 의해서 정치가 지배가 되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정치로서의 존재가 돼야 이게 서로 타협이 됐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게 법적으로 재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 정치인들의 자기 관리가 첫째겠죠. 예, 제발 법적으로 위배되는 이런 삶을 살지 말자. 뭐 네. 요새 이제 자꾸 무슨 정치의 타락, 돈봉투 뭐 이런 것이 네. 나오니까 이런 것을 좀 극복하고 정치다운 정치에서 다시 시작하면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식 회동이 없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화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례의 말씀이지만 이재명 대표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네. 왜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청산하고 정말 대표로서 사법적인 리스크는 없고 그냥 야당 대표로서 존재하면 타협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를 되자마자 그 양반은 사법 리스크가 없으니까 바로 대화하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은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신지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견원지간으로 남으면 동북아 평화가 어렵다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이것이 전부 이제는 드골과 아데나워가 평화를 부르짖듯이 이제는 새로운 동북아의 집을 짓는데 서로 가자. 네. 그런 뜻에서 배팅을 한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팅을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일본을 갖다 미워하는 혐일, 일본에서는 혐한 네.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의식이 강한데 이것을 던진 것은 굉장히 모험이지만 정치인은 그런 모험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그 직접적인 사과 반성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그 기시다 총리는 가슴이 아프다면서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했고, 문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런 억지 주장, 또 신세 참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처럼 컵의 반을 채웠어요. 네. 그 나머지 반은 이제 일본이 채워야 될 텐데, 저는 기시다 총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 아프다 얘기를 하면서도 국가의 대표적 발언을 자꾸 기피를 하는 것은 그분의 이런 정치적 상황, 일본의 그 우익의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네. 조금 뭐랄까 너무 인기에 영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외무부가 참고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 외무부가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그 생각구 열도에 대해서. 만약 우리 외무부가 너희들이 독도를 주장하자면 생각구 열도는 중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굉장한 충격을 줄 텐데도 우리 외무부는 중립을 지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나 국민인 저는 경우 없는 얘기다. 독도 문제는 경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돈봉투, 코인, 녹취록 등등 이 내용이 따르고 있는데요. 정치는 없고 지금 대립과 충돌만 있지 않습니까? 정치 원로로 지금의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정치하는 사람, 특히 국회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저는 21대 국회가 이게 실패한 국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타협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전부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을 양산해 놓으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하고,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부권이라는 것이 정말 한 회기에 한 건 내지 두 건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이에요. 이 거부권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거 정면 대결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으로 21대 국회는 이게 실패한 국회다. 그러니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제발, 이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제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의 이 타협할 수 있는, 여야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든 야든 좀 빨리 뽑아서 네. 타협의 정치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의회를 팔리아멘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판례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네. 그 대화를 잃은 정치는 메마른 정치죠.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말은 후국 본의 날이면 자주 듣게 되는데요.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